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 뒤에 폭우가 찾아오는 이중 재난이 전국 곳곳을 계속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일부 지역엔 무려 2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 수준인 시간당 14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렸는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읍 시내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며 육중한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물을 피해 달아나던 트럭도 꼼짝없이 갇혀버렸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누런 흙탕물이 급류처럼 흘러들면서 차량 일부가 금세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흙탕물이 순식간에 가득 차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물 차는 거는 그냥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이제 대피를 시켰죠, 전부 다. 어젯밤 8시를 전후해 전남 무안군에서는 시간당 142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억수가 찼죠. 예. 지금 우리 애들 다 데려다가 물청소 지금 여태 했어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침수 방지 작업을 하던 60대 농민이 굴착기가 뒤집히면서 농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버리니까 밑에 이제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가. 그게 이제 유실된 거니까 길이 이제 침하되어 본 거죠. 전남 한평도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퍼붓는 비에 배수 펌프장 시설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서 시장은 한때 어른목 높이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성인 목 높이까지 물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요. 지금 집안에가 온통 다 이 모든 이 것들이 다 둥둥 떠다니니까 멘붕이에요. 거센 물살이 순식간에 들이친 시장에 있던 상인들은 자칫 휩쓸려 갈 뻔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그 물속에서 이렇게 방송으로는 나는 못 들었으니까. 무안군을 비롯해 전남에서만 밤사이 41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47세대 19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교희입니다. 밤사이 200mm 넘는 폭우와 함께 무려 300차례 넘는 낙뢰가 강타한 곳도 있습니다. 수십 톤 넘는 암벽이 무너져 덮치면서 아예 건물까지 기울어져 버렸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도에서 쉴 새 없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상점에도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보름 전 극한호우 때 입은 피해 복구를 끝낸 지 불과 이틀 만 상점 주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넋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걸 대비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극한호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나름의 대비를 했지만 무용지물. 어제 모래 주머니 다 쌓아놨는데도 똑같이 침수 당해가지고 좀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가네요. 극한호우로 수십 톤 넘는 암벽이 한 카페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암벽으로 인해 건물은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창틀도 뒤틀렸습니다. 또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5개월 정도는 영업을 못할 것 같아요. 소비 쿠폰 나와서 오픈발 받았을 때 매출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보니까. 여기에다 어제 하룻밤에만 광주 시내에 317차례의 낙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침수와 벼락 공포까지 함께 견뎌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폭우로 보름 만에 또다시 물에 잠긴 지역이 있습니다. 성난 주민들은 명백한 인재라며 지자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더니 금세 주택가 상점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옵니다. 대피만 막 시키고 이게 참 밤은 되고 정말로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노인네들이 많이 살잖아요. 보름 전 극한호우로 물에 잠겼던 신안동 일대는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보름 전 침수 피해를 입었던 차량 서비스 센터는 또 침수되면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주 영업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침수를 또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인해서 저희가 영업을 또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되는 침수에 강주시는 23m 관로와 12m 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체가 원인이라며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는데 주민들 말은 달랐습니다. 광주시가 2년 전 인근 서방천에 설치한 홍수 방화벽과 북구청에서 신안교에 설치한 악취 차단막이
물길을 막아 계속 침수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차단막 때문에 저희가 침수가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차단막에 대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특히 주민들이 보름 전 침수 뒤 방화벽과 차단막을 당장 철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철거를 요청했는데 바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 수해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인재로 보고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보름 전 극한 오후 당시 대피 명령이 늦어지는 가운데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죠. 경남 산청에도 역시 어제 많은 비가 왔는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산청군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5시쯤. 시간당 2.4mm의 약한 비였지만 오후 5시 3분쯤 곧바로 산사태 위험 지역의 모든 읍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아주 강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하니까 좀 자제하고. 대피소는 산불과 산사태 피해 주민에다 이번 호우 대피자들까지 모이면서 사람들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지금 한 3, 4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보름 전 극한 호우에 뒤늦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청군은 이번에 달랐습니다. 당시 산사태 경보를 내린 뒤 1시간 뒤 전 국민 대피령을 내렸지만 이번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선제 대응을 한 겁니다. 경남 지역 주민들도 대피 명령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합천군 용주면 장전마을 주민들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을 회관으로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난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안 피할 수가 없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내려왔어요. 경남에선 1,813세대 2,559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남 산청군 178mm, 합천군 246mm, 의령군 209.5mm 등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자, 그럼 MBC에 들어온 제보 영상을 사회팀 송서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영상들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히 무안과 한평 지역 시청자들이 제보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어젯밤 시간당 80mm의 비가 쏟아진 이 전남 한평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성인 여성 허리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이 여성이 간 곳은 한 요양원이었는데요. 내부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1층에 위치한 병실 보시면요, 환자 침대까지 흙탕물이 올라와 있고요. 대피하지 못한 채로 누워 계시는 어르신도 보입니다. 요양원 직원과 주민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던 어르신들을 업고 2층과 3층으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어젯밤 2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시간당 14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던 전남 무안 지역 제보 영상입니다. 튜브를 든 구급대원들이 한 상가로 향하고 있죠. 식당이 침수됐는데 안에 있던 직원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긴급 구조에 나선 모습입니다. 튜브를 들고 구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무안의 한 아파트 단지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안쪽 보이실 텐데요. 이미 흙탕물이 들어차 있는 상태죠.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려서 차량 침수 피해를 줄여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또 이번에는 전남 구례의 한 오리 농가인데요. 배수로 용량을 훨씬 넘는 비가 내리면서 많은 오리들이 폐사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오리들도 이렇게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자, 그렇군요. 보름 만에 다시 또 극한 호우가 내린 지역 영상들도 준비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광주입니다. 지난달 침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수마가 다시 광주를 휩쓸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영상 보시면요.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겨서 강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여기가 원래는 왕복 7차선 도로입니다. 네, 비상등을 켠 승용차 창문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또 광주 북구의 한 8차선 도로도 근처 하천이 범람하면서 통째로 잠겼는데요. 온통 물바다가 되면서 교량 표지석 위로 급히 몸을 피한 주민도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또 영남 지역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아직 폭우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상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송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만에 같은 지역을 다시 강타한 이번 폭우는 태풍에서 비롯된 나비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주 남부지방에 다시 한번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무안공항엔 단 1시간 만에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1998년 전남 순천에서 기록된 시간당 최다 강수량인 145mm에 근접한 역대급 폭우입니다. 광주와 전남 곡성 등에서도 어제와 오늘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유난히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된 이유, 먼저 8호 태풍 꼬마이의 나비 효과입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꼬마이는 8일 만에 중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뒤 서해상에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해안 부근에 매우 작은 저기압이 형성됐고 많은 수증기가 유입됐습니다. 계속된 폭염과 높은 해수면 온도로 대기는 이미 막대한 수증기를 품고 있었는데 폭우의 연료인 더 많은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된 겁니다. 게다가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남쪽에 지금 수증기 통로가 있는 거예요. 찬 공기가 되게 남하했고, 그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남쪽으로 지금 수축해 있는 상태에서 물길이 남쪽으로 나 있는 거죠. 모레 수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길고 폭이 좁은 띠 모양 구름대가 우리나라를 북쪽부터 남쪽까지 훑고 지나갑니다. 중부 중심으로는 강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또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힘대결을 벌이면 띠 모양 구름대가 한자리에 머무르며 국지성 극한호우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레 밤부터 그리피 아침까지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머무르며 정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다시 최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달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산사태 우려 지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아직 영장 재집행 시기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에도 거부하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버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물리력을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겠냐며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물리력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형 집행법도 수용자가 힘 등으로 교도 간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더워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체포 과정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촬영이 이뤄졌던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최순실 씨 강제 구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6번 불응하다 구치소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영장 기한 내 체포에 실패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인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우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해제에 관련된 인물들뿐만 아니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주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지휘계통에 있던 대통령실 인사들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장엔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해외로 보낸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3개월 전부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임명 발표 사흘 만에 출국 금지를 해제시켰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호주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 임명 이전에 이미 진행됐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도 받아들였다며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 의혹 전반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대사 임명부터 출국금지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방산 수출 때문이었고 출국 금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하지만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국방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착수한 직후 외교부는 호주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 동의, 즉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 임명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실 검증 의혹도 특검은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행렬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인호공 당시 법무부 차관도 압수수색했는데 모두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검증에 관여한 책임자들입니다. 출국금지 해제 과정도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나흘 뒤 출국금지를 풀어줬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 대사로 출국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차관과 이재유 출입국 본부장을 압수수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겨둔 특검은 모레 김건희 여사의 첫 출석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발언, 김영선 좀 해줘라의 당사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출석 전 특검이 사건 만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죄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적절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는 저 말고는 그게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치 않았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는 명 씨 등이 일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줄줄이 소환한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전망입니다. 모레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는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 내외부 보안 강화 등 채비에 나섰습니다. 특검 측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도 포토라인을 지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녹화와 심야 조사 역시 최대한 김 여사 동의를 받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일단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지만 외환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인물인데요.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노 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특검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3의 인물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번호를 포착했는데 사용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라 명의자 조회가 어렵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을 직접 불러 통화 대상자가 누군지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에 달하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정치인과 언론인 등 반대 세력 500여 명을 1차로 수거하고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로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실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관련 내용은 기소 대상에서 일단 제외돼 특검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 전날 공관에서 회동하며 마지막까지 계엄 문건을 상의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지만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NLL에서 북의 도발을 유도라는 문구 등 계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NLL에서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 등 외환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왔는데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조사에 대해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 즉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먼저 서둘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어긋난 명령만을 따라 국민을 위협했던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일단 방첩사의 권한을 줄여 해체 수준의 개편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복종만이 절대적 가치였던 군인들에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군은 12.3 비상계엄의 도구였습니다. 특전사와 수방사는 국회 봉쇄에, 간첩을 잡아야 할 방첩사는 아예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무기가 국민을 겨눴습니다. 이제 건장한 계엄군들이 이걸 밀치고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꽤 오래 전에 진행이 됐는데 이거 예상치 못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꿈인가? 국군 방첩사령부 12.12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사조직이 된 보안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계엄 준비 문건 의혹까지 더해지며 안보지원사령부로 역할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권한을 되살려 다시 방첩사를 권력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방첩사가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권한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제도 장치가 변변치 않아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방첩사의 수사권과 보안 조사권을 박탈하고 본연의 업무인 방첩 기능만을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신원조사 기능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군을 정치 군인으로 전락시키고 비민주적인 권력을 누리는 행태를 전문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넘어 12.3 비상계엄처럼 위법한 명령은 아예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항명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걸 거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법적인 명령, 반헌법적인 명령 이런 것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거거든요. 군인 복무기본법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육군은 복종의 최우선 대상을 헌법에 두고 헌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K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이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세영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4시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첫 번째 순서인 방송 앵커 출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국회는 방송 3법 가운데 KBS의 이사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는데요. 신 의원은 방송법에 포함된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비판하면서 언론 개혁이 아닌 민주당 방송 만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내 주관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보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에서 야 이거 뭐 다 간섭하게 돼 있네? 정말 안 됩니다. 서운합니다. 신동욱 의원의 주장에 본회의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후 24시간 동안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4시쯤 표결이 진행되면 방송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방송법 말고도요, 여야 입장이 갈리는 쟁점 법안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가령 주식시장에서 기대가 지금 높은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처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이런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7월 임시국회는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1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2개의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모레인 6일부터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여름 휴가 일정을 감안해 21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법안이 4개니까요.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을 때 4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25일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로 바뀐 정책위 의장에게 즉시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기존안 강행에 제동을 걸고 의원들 입단 소개도 나섰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나흘 만에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존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면 연말에 세금을 회피하려 매물을 쏟아낼 것이고 결국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편안을 주도했던 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재원 마련도 중요하다. 과거에도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자 주말 사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맞서자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나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런 많은 염려하시는 국민들의 그런 이제 그 여론이나 이런 반영을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당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새로 임명된 한정혜 정책위 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세제 개편안 강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 당대표가 직접 국민 여론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문한 가운데 여당이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당정이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긴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핵심 증거인 통신 기록이 거의 소멸될 무렵에야 뒤늦게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정 방송사를 징계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 경찰 결론은 류 전 위원장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면죄부였습니다. 1년 6개월간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 에서 영장 신청을 3차례 했지만 검찰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면서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에 번번이 막히는 바람에 강제 수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영장 신청은 제때 했을까요? MBC 취재 결과 경찰이 류 전 위원장 집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신청한 때는 작년 8월 30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뒤에야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민원이 방심위에 들어오기 시작한 날짜는 재작년 9월 4일. 통신사의 통신기록 보관기간이 1년인데 핵심 증거가 소멸될 무렵에야 압수수색을 준비했던 겁니다. 최대 1년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류희림 씨가 작년 이맘때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1차 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작년 9월 말과 지난 3월 중순 2차례 더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초기 통화 기록이 이미 소멸돼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양천경찰서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류희림의 심의농단에 이어 수사 농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늑장 영장 신청의 이유를 묻는 MBC 질의에 서울 양천경찰서는 수사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장 반려 이유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은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재수사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 국면에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했던 이 당시 상황을 드러내는 녹취록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요. 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에 상정되자 일부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을 항의차 면담했습니다. 권고안 의결이 인권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직원들 반발에 안 위원장은 비공개 안건이 공개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비공개 안건이면은 위원들이 이걸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하고 회의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봐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우리 때보다 지금 나는 그런 걱정도 돼요. 헌재 결정이 나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 나라가. 지금보다 어떻게 더 위험하죠? 자꾸 말꼬리 잡지 말고. 당시 안건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의 인권위원이 발의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발의가 있으면 상정하는 건 법과 규칙을 따르는 거라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새 어떤 통계에는 40몇 %가 탄핵을 반대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거를 상정마저도 안 한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같은 녹취는 인권위 노조가 안 위원장의 언행과 관련한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MBC가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한 직원은 비상계엄 이후 인권위 간부들이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안 위원장이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문구에 X표를 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며 성적 지향을 확인했다.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특정 종교를 비하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격려나 친근감 표현 차원이었고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면서 의도와 달리 논란이 생겨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성명서 초안에 X자를 그은 건 맞는지 묻는 MBC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안건 상정을 막았다는 등의 이유로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개인적 편향을 국방일보에 반영토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최 전 원장의 행동이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일보는 지난달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를 전하며 비상계엄과의 단절이라는 핵심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요. 비상계엄 직후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입장만을 1, 2면에 걸쳐 크게 전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의 첫 통화는 기사에서 빠졌습니다. 국방일보를 관할하는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편향된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반대하는 직원은 탄압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국방부는 감사 결과 최 원장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며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일보 편집권 남용은 물론 진보 성향 신문 구독을 취소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자신과 나눈 메신저 대화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를 거쳐 2023년 5월 임기 3년에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최 원장은 그간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인해왔는데 국방부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엔 MBC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불과 엿새 만에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광명 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이곳에서 일하던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지하 18m 깊이에 있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이 나 점검하려고 내려갔다 쓰러지자 다른 노동자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감전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는 이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 ENC.
대통령실 측의 사장이 지난주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위해 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6일 만에 공사를 재개하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 지난달에는 경남 의령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천공기 끼임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부는 포스코 ENC가 맡은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타결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 결과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의 상호 관세 발효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따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가며 치밀하게 준비한 마스가 프로젝트와 시각 자료로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튿날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유권자의 63.9%, 10명 중 6명 이상은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습니다. 생업의 부분, 민생의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스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조선 분야 협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 타결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49.2%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45.5%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MBC에 일본, EU와 같은 자동차 관세율 적용으로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3.3%로 오차 범위 안에서 소폭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4.5%로 국민의힘의 2배로 앞섰습니다.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조사는 지난 1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각각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마스가라는 이름까지 붙여 제안한 조선업 협력 카드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눈길을 특히 사로잡았는데요. 우리 조선업계 빅3 업체가 빠르게 TF를 꾸리고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선업 협력은 어떤 사업들로 진행될지, 걸림돌은 없는지 이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미국 기존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한화는 이미 상업용 선박 건조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군함 건조 면허도 취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마스가 프로젝트 TF를 구성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만 나온 업계 협의체가 프로젝트 추진 창구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1,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는 이들 빅3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사업 방식은 크게 2가지. 먼저 한화처럼 미국 안에서 직접 배를 만드는 건조 사업입니다. 미국은 군함은 물론 상선까지 미국 안에서만 만들도록 규제하고 있어 한화처럼 미국 정부로부터 면허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기존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를 맡는 이른바 MRO 사업. 주로 군함을 다루다 보니 장기적으로 군함 건조까지 노릴 수 있지만 한 건당 규모가 작아 꾸준한 일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면허를 내주는 것도 일감을 주는 것도 모두 미국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MRO 사업이나 심지어 비전투함에 대한 건조 사업도 결국 미국하고의 현지화 내지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수익성도 고민입니다. 조선업 기반이 무너지고 숙련된 기술자도 부족한 미국에서 배를 만들려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미국 군함 정비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껏 실적은 하나오션 3건이 전부입니다. 미국 의회는 동맹국은 미 군함을 만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안을 심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마스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세부 협의에 나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서울의 한 동네 상점들을 둘러봤는데요. 시민들은 소비 쿠폰을 주로 어디에 썼을까요?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망원시장이 오전부터 손님으로 붐빕니다. 13개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 저녁 반찬거리와 아기 이유식에 쓸 질 좋은 한우를 사러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민생 쿠폰을 받아서 쓰니까 부담은 덜한 것 같아요. 근처 생선 가게도 바빠졌습니다. 하루 200명이던 손님이 250명으로 늘었고 비싸서 못 먹던 게장도 잘 나갑니다. 민생 쿠폰 나오니까 한번 먹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게장 같은 게 35,000원인데도 잘 가져갔어요. 손님들 씀씀이는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참기름 한 병 사갈 것도 뭐 두세 병씩 사가시거나 1인당 쓰시는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시장을 나와 인근 안경점으로 가봤습니다. 쿠폰이 생긴 김에 안경을 맞추러 온 고2 학생. 색깔 바꾸고 싶어가지고 내년쯤 하려고 겨울방학쯤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 하자. 바로 옆 미용실에도 쿠폰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깎을 것 같아서 멀리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비싼 파마 손님도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펌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쉽게 못하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로운 스타일을.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친구가 사는 걸로 하고 제 지역에 오면 제 지역에 오는 사는 걸로 하고.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밖에서 먹다 보니까 그 돈으로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신용카드 사용처를 분석해봤더니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안경점으로 일주일 만에 57% 급증했습니다. 이 밖에 옷가게와 면요리 전문점, 외국어 학원과 미용실 매출이 모두 20%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 쿠폰 효과로 하반기엔 소비가 되살아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는 넉 달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히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앞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듯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최전방 부대에 설치된 대형 확성기가 하나둘 뜯어집니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54일 만에 군 당국이 아예 전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이미 옮긴 데 이어 고정식 24대 전부를 이번 주 해체할 예정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함께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다시 확성기를 가동했고 북한은 소음 방송으로 맞섰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수준인 80데시벨에 달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렸던 소음은 2달 전 우리 군이 먼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사라진 상태입니다. 방송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지금은 살만하고 밤에 깨지도 않고 제대로 자고 있다고. 우리 군은 확성기 철거가 북한과 협의를 거친 건 아니라고 밝혔고 아직 북한의 별다른 동향도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긴장 완화 조치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북 민간 접촉도 전면 허용하기로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계종을 찾아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결국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입니다. 무너진 신뢰. 완전히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앞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조정을 건의했는데 한미 양국은 폭염 등을 이유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은 일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총 관객수 4,249만 명.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극장 관객수와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극장을 구하겠다며 정부가 271억 원어치의 할인권까지 배포할 정도인데요. 오랜 침체에 빠진 한국 영화 시장을 벗어나 우리 영화인들은 동남아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선 1, 2위 영화관도 우리나라 업체들이고 우리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만든 영화가 인기라는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대형 쇼핑몰. 환호를 받으며 베트남 배우들과 함께 등장한 건 우리나라 모홍진 감독과 정의루 배우입니다. 영화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 개봉 3일 만에 벌써 84만 관객을 끌어모아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뒤 베트남에 돌아온 엄마는 알츠하이머에 걸렸고 극진히 엄마를 돌보던 아들은 얼굴도 모르는 형을 찾아 한국으로 향합니다. Mẹ con, bố con, anh em trong gia đình thì giữa Việt Nam và Korea thì hoàn toàn không có khác nhau gì mấy. 우리나라와 베트남 관객 모두 공감할 만한 줄거리. 양국 제작사가 공동 투자했고 한국인 감독과 두 나라의 배우들이 함께 두 나라에서 절반씩 촬영했습니다. 100 tỷ là tối thiểu nha. Còn nếu mà về truyền thông marketing mà tốt nữa thì mình nghĩ là nó khoảng là 200 tỷ. 한국 영화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건 14년 전. 우리 영화를 수출하거나 리메이크 판권을 주로 판매해 오다가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직접 베트남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워낙 이제 많은 시나리오와 아이템들을 개발해 두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해볼 만한 아이템들 충분히 있고. K-영화 열풍은 최근 더 뜨거워졌습니다. 파묘가 큰 흥행을 거뒀고 영화 645는 우리나라에서보다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CJ가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 마이는 베트남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관 1, 2위 역시 우리나라 극장들. CGV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영화관 사상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매년 10%씩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매년 7%씩 경제가 성장하는 베트남. 인구 3분의 2 이상이 39세 미만 젊은 층인데 영화 말고 딱히 오락거리가 적은 상황을 꾸준히 공략해온 결과입니다. 우리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지만 정작 영화 시장은 오랜 침체에 빠진 상황. 영화계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몽골 등 젊은 해외 시장에서 새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비자유 계약 선수 신분으로 구단과 6년 총액 120억 원의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최고 성적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리그 최다 안타 2위를 달리고 있는 송성문. 소속팀 키움과 6년 120억 원 전액 보장의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KBO 리그 BFA 단연 계약 중 역대 6번째로 총액 100억 원을 넘긴 대형 계약입니다. 사실 많이 놀라긴 했어요. 또 구단에서 믿음을 보여주시고 정말 많이 얼떨떨하고. 키움은 송성문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할 경우 포스팅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밤사이 남부지방엔 200년 빈도로 나타날 법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그래프로 표현해 봤는데요. 전남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고요. 폭우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남부지방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폭우가 끝나자마자 폭염특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남부 곳곳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3도, 김천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직 비구름이 남아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영남 지역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모레는 뜨겁고 차가운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에 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120mm 이상, 충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7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방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7도로 열대야가 다시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 출석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로 도피하거나 기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주변인들과 같은 행태가 모레도 이어지지는 않길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